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신 판례 특강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이 예쁘게 잡혀 있죠. 표지입니다. 디자인만 예쁘게 잡은 게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필기하라고 이제 필기 공간도 따로 마련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판례 1번부터 같이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기소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이제 법률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친일 행위를 통해서 취득한 재산을 국고로 이제 귀속시키기 위한 근거가 되는 법률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2011년 5월 19일에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뭐냐면 일단 이제 요건을 좀 완화시키고 그리고 그 귀속 대상의 이제 범위를 이제 조금 넓히는 요런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개정되기 전에 법에 근거해서 국가 기속 결정을 내린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법이 개정됐으니까 그러면 새로운 법에 근거해 가지고 기존에 이미 국가 기속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절차를 거쳐 가지고 국가 기속 결정을 내려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도록 부칙 제2항 본문에서 개정 전 국법에 따른 국가 기속 결정 을 개정된 신법에 따른 국가 기소 결정으로 의지하는 제 조항을 두고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정 전 법에 따라서 국가 기소 결정이 이루어진 것의 효력은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정된 신법에 따라 새롭게 위원회를 조직한 뒤 조사 절차를 거쳐 신법에 따른 국가 기소 결정을 다시 내리는 번잡합을 피할 목적으로 의제 조항을 뒀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다만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신법 부칙 제2항 단서에서 확정 판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 무슨 내용이냐? 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국가가 A라는 재산에 대해서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A 재산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이제 법원에다가 취소를 구하는 소송 제기하고 법원이 이 재산은 국가 귀속 결정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해가지고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제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 기속의 범위가 이제 확대됐어요. 그래서 A 재산 같은 경우는 기존의 법에 따르게 되면 귀속 대상이 아닌데 개정법에 따르면 이제 귀속 대상이 됐다라는 겁니다. 됐죠? 이때 이제 국가가 개정 법률에 근거해서 소유권 반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거. 이미 이거는 일단 이제 귀속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이 이제 확정이 났기 때문에 이제 개정된 법에 따라서 이 국가 귀속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됐다 하더라도 이에 근거해서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핵심이고요. 근데 이제 소급이법에 관련된 정리가 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일단 이제 헌법 13조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소급이법에 의해서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소급이법에 의해서 재산권 이제 박탈하지 마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소급이법은 이제 크게 진정 소급이법과 그리고 부진정 소급이법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진정소급입법은 헌법상 이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이제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외가 있죠. 첫 번째가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이게 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 이익이 적은 경우 이게 제 두 번째고, 자 그리고 소급 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이게 이제 세 번째고, 그리고 신뢰 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 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이게 이제 네 번째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기소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것이 이건 뭐냐면 일제 시대 때 친일 행위를 통해서 재산을 취득했다라는 이미 종료된 사실에 대해서 일정한 불이익을 주기 위한 법률을 만드는 거잖아요. 전형적인 진정 소급 입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 법이 아직도 이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위헌 결정 받지 않았다는 거죠. 진정 소급 입법에 해당되지만은 여기 이 친일 재산의 소급적 박탈을 예외적으로 소급 입법의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1번에 이제 해당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이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에 대한 헌법적 요청이나 공익적 가치는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입법이 진정 소급법이만으로 제3조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4번에 이제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규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루어진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에 대한 국가 기소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행정소송에서 이제 확정이 됐다. 그 대상 토지에 대해서 2011년 5월 19일 개정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기소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항 단서에 따라 신법이 이제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정된 법에 따라서 A 재산이 기속 재산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이거는 이제 귀속 재산이 되지 않는다고 취소 판결을 받았다 하게 되면 국가 귀속 결정을 다시 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에 관련된 겁니다. 이런 보면 이거 우리 그냥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뭐 되게 원론적인 내용인데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 어떤 판례 문구라는 것이 이게 대법원에서 한 번만 써고 이제 다시 안 쓰고 그런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됩니다. 계속해서 그걸 이제 과거 썼던 판례 문구를 가져와서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최신 판례라는 것이 생각해 보게 되면 새로운 이제 사실관계가 이제 출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기존에 사용됐었는데 많이 사용되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최신 판례에 이제 반영됐기 때문에 출제자가 그거 가져와서 쓰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은 지금 최근에 이렇게 이제 나왔던 이제 문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법규 명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지 이제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법규 명령 중에서 이제 위임 명령을 얘기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위임의 범위를 이제 넘어섰다 하게 되면 무효가 되지 않겠습니까? 됐죠? 자, 그런데 어떤 이제 시행령 규정, 대통령령이 있는데 그 위임 훼손 이제 모법에 저촉되는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이때는 모법과 시행령의 다른 규정들과 그 입법 취지, 연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한다. 그러면 그 규정을 모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법률 합치적 해석이라고 이제 했었죠. 그래서 이제 상위법령으로부터 이제 위임을 받아서 위임입법을 했는데 상위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애매모호하다 하게 되면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 법률 합치적 해석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쟁점입니다. 자, 행정청이 그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호가 이게 뭐죠? 특허죠. 특허다 보니까 이제 재량행위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재량행위에 대한 이제 법원의 사법심사는 그 행위가 사실 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해당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법원이 재량 행위에 대해서 사법 심사를 할 때 적법한 처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재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 재량 행위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이제 심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은 뭐냐면 재량권의 이제 남용이 되는 이제 사례 중에 하나가 그 사실 오인에 근거한 이제 재량권 행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오인에 근거한 재량권 행사는 재량권의 남용이 돼서 위법한 처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공법상 계약 체결에 따른 권리를 취득한 상대방이 그러한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 측인 행정청을 상대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신청하였다. 자, 보세요. 이 상대방이 행정청을 상대로 해가지고 수익적 행정행위를 이제 신청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한 신청이 공법상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의 이행 방식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행정청으로서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관한 재량권을 공법상 계약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세요. 이 행정재산에 대한 이제 사용허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수익적 행정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재량 행위라 했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재량 행위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라면. 됐죠? 자, 그런데 이게 이와 관련해 가지고 공법상 계약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재량권 행사는 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도록 재량권 행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됐죠? 자, 그 내용인데요.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행정청과 A라는 기업이 이제 서로 이제 계약을 맺었습니다. A 기업이 이제 기부 체납을 합니다. 이거 니네들 공짜로 줄게라고 이제 기부 체납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 기부 체납의 대가로 투자금을 이제 회수할 때까지 행정재산에 대한 이제 사용 허가를 이제 할 수 있도록 약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 행정청은 이제 A 기업이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에 대해서 이제 연장을 신청했는데 사용허가 기간이 끝났다면서 이제 만료 통보를 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이 계약의 내용이 뭐였냐면 내가 제 어떤 물건을 이제 기부 체납할 때니까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이 행정재산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행정청은 이미 투자금의 회수가 종료가 됐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A 기업은 투자금 회수가 한참 이제 모자라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용허가 기간에 대한 이제 만료 통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해 줄 건지 또는 만료해 줄 건지는 행정청에게 재량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재량권을 행사하더라도 계약의 위반은 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됐죠? 그런데 행정청이 어떻게 이제 판단을 했냐면 충분히 투자금을 회수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원래 만료 통보를 하는 게 아니라 연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재량권을 행사했는데 그 투자금을 회수했다라고 잘못 알고 재량권을 잘못 행사한 거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사실의 오인에 의해서 재량권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재량권의 남용으로서 이제 위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A라는 기업이 처음에 1, 2심 법원에서 소송 제기했을 때는 야, 행정재산 사용 허가할 건지는 행정청의 제 재량이다. 따라서 이거 가지고 위법하다고 이제 단정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대법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계약을 재량권 행사할 때도 계약에 이제 반해서 재량권 행사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네가 이제 재량권을 행사하는 즉 사용 허가 기간 만료 통보를 할 때 이 A라는 기업이 지금 투자금 회수를 했다고 잘못 알고 잘못된 사실을 바탕으로 이렇게 재량권 행사했기 때문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 쟁점 4. 재량행위, 재량권의 일탈 남용. 자, 보세요.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는 당행위가 사실 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등의 근거에 이루어짐으로써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법한 처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결론을 미리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단순히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유무에 대해서만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만일에 법원이 이제 심사를 해보니까 행정청이 이제 재량권을 행사했으나 사실 오인에 근거해 가지고 재량권을 행사했다 하게 되면 이건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서 위법해서 취소를 면치 못한다라는 겁니다. 앞에 내용과 같은 거죠. 자, 그래서 만약 행정청이 과거 상대방에게 한 특정한 처분으로 인하여 그게 유리한 사실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리한 사실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라는 것은 이것이 반영이 될 수 있어야 또는 반영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잘못 오인한 거 아닙니까? 됐죠? 그래서 행정청의 사실 오인에 이제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밑에 사실관계를 볼게요. 인천광역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운송 사업자들에게 실제 지출한 연료비를 재정지원금으로 이제 정산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버스비 싸죠? 외국 가보게 되면 특히나 일본 같은 데 가보게 되면 대중교통요금이 되게 비싼데 우리나라 싸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쌀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시피 지원금을 이제 줍니다. 그 지원금은 보통 이제 연료비로 줍니다. 자동차 운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연료비잖아요. 됐죠? 자, 그래서
인천 이제 광역시장은 표준 연료비라는 이제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 연료비를 기준으로 이제 어느 거리에서 어디까지 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만큼의 기름값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버스 운송 사업자들이 달라는 대로 줘버리게 되면 액수가 너무 많아질 거 아닙니까? 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30km 주행을 하게 되면 이만큼 돈이 나온다라는 식으로 이 표준 연료비라는 제 개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표준 연비제 시행 계획을 이제 마련하고 버스 운송 사업자들에게 이제 일단 통지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천광역시장은 원고 인천광역시 내 6개 버스 노선 버스 운송 사업자에게 버스 노선을 이제 변경하여 해당 노선의 운행거리를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노선 조정 개선 명령을 이제 통보했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 버스 회사는 노선이 자꾸 이제 변경이 되고 이렇게 합니다. 됐죠? 그래서 노선을 이제 조정하라고 이제 명령을 했는데, 자, 그렇게 한번 보세요. 이 노선 조정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운행거리가 이제 연장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운행거리가 되게 되면 일단 기름값이 더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기름값이 더 들어가게 되게 되면 연비도 더, 재정 지원금도 더 늘어나야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됐죠? 자, 그런데 피고 인천광역시장은 원고등 버스 운송 사업자들에게 신규 노선과 변경 노선에 대한 표준 연비 산정 및 재산정에 필요한 자료 자체를 요구했습니다. 자, 보세요. 분명히 일단 인천시장이 버스 운송 사업자에게 신규 노선과 변경 노선에 대한 표준 연비 산정 및 재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어요. 됐죠? 근데 만약에 이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했다 하게 되면 이게 인천광역시장이 실수를 안 했을 건데 이걸 제출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일단 운송 사업자들에게 약간의 잘못이 있긴 있죠. 됐죠? 자, 근데 보세요. 피고 인천광역시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개선 명령에 따라 연장된 인가 운행거리를 반영하지 않은 표준 연비 및 표준 이동거리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초과 지급된 표준 연료비를 계산하고 그 초과 지급액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될 재정지원금에서 분할 공제하여 정산하는 내용을 통보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어떤 거냐면 일단 이 인천광역시장이 니네를 표준 연료비를 계산해 보니까 원래 받아야 될 것보다 더 많이 받았다. 그래서 일단 뭐 뱉어내라고 하지 않을게. 근데 앞으로 이제 재정지원금에서 이제 공제를 해가지고 정산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예를 들자면 그게 이제 뭐 3억 원을 이제 정산을 했다고 칩시다. 공제를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얘가 계산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 계산을 잘못했냐면 이때 계산을 할 때 기존의 노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만큼 돈이 나올 거야 라고 계산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보다시피 노선 조정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운행거리가 연장이 됐잖아요. 그랬죠. 그러면 실제 계산한 거에 비해서 기름값이 더 나왔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공제금액이 3억이 되면 안 되고 그 연장 운행거리 연장만큼은 공제금액이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인천광역시장이 이제 잘못하긴 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대법원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래, 인천광역시장이 이제 잘못하긴 했다. 아, 죄송합니다. 인천광역시장이 잘못하고, 그리고 상대방도 잘못한 게 있죠. 왜? 제대로 제출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인천광역시장이 버스 노선 변경에 관한 자료를 적시에 제대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 했으니까 인천광역시장이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데, 그런데 보세요.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인천시장이 표준 이동거리 및 표준 연료비를 산정하면서 이 사건 개선 명령을 반영할 수 없었다고 하기도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이 얼마든지 계산이 가능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버스 운송 사업자들이 그 시장이 요청했었던 자료를 보내주지 못한 잘못이 있긴 하지만 그 안 보내줘도 인천광역시장이 이에 대해서 꼭 몰라야 된다라는 법은 없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인천광역시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개선 명령에 따라 연장된 버스 노선의 운행거리를 반영하지 않은 표준 이동거리 및 표준 연료비를 적용하여 이 사건 정산 처분했다. 사실 오인에 기내했다. 그러니까 재량권 행사했는데 사실 오인. 그랬죠? 요거 이제 사실 오인이 뭐냐? 이제 노선 운행 거리에 대한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재량권 행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위법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쟁점 5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을 냈습니다. 세금을 내는데 과온합이라는 것은
안 내도 될 걸 이제 냈다든지 아니면 이제 내는 것보다 내야 될 것보다 더 많이 냈다든지 이런 겁니다.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 이제 부당이득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있잖아요. 민사법원이 부당이득 판결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민사법원이 부당이득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조세 부가처분,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연 당연무효해야 됩니다. 왜? 어떤 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되게 되면 뭐가 없다? 공정력이 없기 때문에 민사법원이 이를 직접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부당이득 판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됐죠? 근데 과세처분의 하자의 정도가 취소 사유에 불과하게 되면 취소 사유에 있는 처분 같은 경우는 공정력이 발동되기 때문에 민사법원이 취소할 수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직접 부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당이득 판결을 하지 못한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 쟁점 6. 행정행위 하자, 절차에 관한 하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과세예고 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적부심사와 같은 의견 청취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 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라는 거. 자, 보세요. 원래 처분 중에서 불이익 처분할 때는 사전 통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됐죠? 그래서 과세 처분도 불이익 처분이기 때문에 과세 예고 통지라는 사전 통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일단 이제 과세 처분에 있어서 과세 예고 통지는 사전 통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상 요구되는 절차 아닙니까? 됐죠? 그래서 만약에 이 과세 예고 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 처분 같은 경우는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위법하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이거 과세 예고 통지 없이 처분하게 되면 무조건 위법하게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세 예고 통지를 생략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는 겁니다. 그 사정이 어떤 사정이냐? 과세관청의 귀책 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세부가 제척기간 만료일이 매우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과세 처분에 앞서 과세 예고 통지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과세 예고 통지를 하더라도 납세자가 누릴 절차적 이익도 거의 없는 이게 바로 특별한 사정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과세 예고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제가 얘기했었던 사전 통지를 할 수 없었던 이제 그 특별한 사정 누가 조정하는 겁니까? 과세관청이 해야 될 일을 본인이 안 했으니까 본인이 그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주장하겠죠. 그러니까 이에 대한 증명 책임도 과세관청이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 쟁점 볼게요. 행정청이 어떠한 법률관계 또는 이제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해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그 법리가 명백하게 밝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이제 적용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법률관계 또는 이제 사실관계에서 어떤 법을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억지로 적용했다 하게 되면 중대한 하자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하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떤 이제 법률관계, 사실관계에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아서 이제 해석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행정청이 이를 잘못 해석해서 행정처분했다. 다시 말해서 이 법률을 이제 적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그 하자가 중대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무효 사유로까지는 보지 못한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다음에 그 관련 쟁점 8번 공법상 계약입니다. 자, 공법상 계약에서도 계약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헌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헌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된다. 뭐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헌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그 계약 내용을 뭐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건데, 자 보세요. 해석을 할 때 보세요.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된 경우,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때는 그 문헌의 내용을 좀 더 이제 까다롭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계약서에 표현된 당사자 의사가 명백한데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구하는 것은 의사 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되게 막연하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게 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뭐를 했냐면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 있잖아요. 외국인 근로자들을 우리나라에 이렇게 취업을 시킵니다. 거기서 이제 괜찮은 사람들 이제 데려와야 될 건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전 세계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올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브로커 역할을 하는 업체들이 있겠죠. 네, 그게 이제 A라는 업체를 하겠습니다. 이 A라는 업체에게 이제 이 일을 맡기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외국인들 중에서는 이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걸 거잖아요. 맞죠? 근데 만일에 이 업체들이 이제 외국인 이제 근로자한테 수수료 같은 걸 이제 받는다 하게 되면 수수료를 내지 못하는 외국인들은 못 들어올 거 아닙니까? 됐죠? 그래서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이제 A라는 업체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어떤 이제 계약을 맺었냐면 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이제 받을 만한 그 수수료를 우리가 줄 테니까 받지 마라 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다가 이제 근데 사실 이제 외국이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뭐 물어보고 대답할 수 있잖아요. 이게 걸리면 한번 걸리지 않습니까? 이게 취업이 이제 확정 전에 이런 거 하다가 이제 걸렸다 하게 되면 1차적으로 경고를 하고 환불을 요구한다라는 거.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의 준 돈 있잖아요. 빨리 돌려줘라라고 이제 환불을 요구하고 만일에 또 한 번 더 그러다가 걸렸다 하게 되면 이제 지원금 준 거 있잖아요. 이 지원금을 이제 환수하고 앞으로는 얘네들이랑 2년 동안 이 거래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제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계약 위반을 취업이 확정된 이후에 위반을 했고 그것이 적발됐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제재를 가할 건지에 대해서 기준이 이제 명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일단 이제 공포성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취업 확정 전에 어떤 제재의 내용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됐죠? 자, 그런데 취업 확정 후에 이런 이제 위반 행위를 하다가 적발됐을 때 어떻게 할 건지는 분명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실제로 이 A라는 업체가 취업 확정 후에 이 외국인 근로자를 취업시킨 이후에 계약 위반하다가 이제 걸렸습니다. 됐죠? 그랬더니 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경고, 환불 요구 이런 절차 없이 바로 지원금 환수 조치로 이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됐죠? 자, 보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 같은 경우는 취업 확정 전에 있었던 이 규정을 이 계약 내용을 유추 적용한 거잖아요. 왜? 이때는 어떻게 제재를 가할 건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비슷한 걸 제가 갖다 쓴 거예요. 유추 적용한 겁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 문헌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이제 추가한다. 분명히 이제 계약서에는 취업 확정 전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지원금 환수에 앞서서 경고와 이제 환불 요구를 이제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그리고 취업 후 확정 후에 이제 걸렸는데 그에 대한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 쟁점 9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법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이 있습니다. 자, 보건복지부가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 이제 고시를 이제 합니다. 이거는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한 처분, 일반 처분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처분 같은 경우는 사전 통지의 대상과 의견 제출의 대상을 특정할 수 없죠. 그래서 행정처자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쟁점 보겠습니다. 행정청이
처분 절차에서 관계법령의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된 경우 해당 처분은 위법하고 원칙적으로 취소해야 된다. 자, 보세요. 이게 어떤 처분이 절차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게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처분 상대방이나 관계인이 의견 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됐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때는 이제 취소 사유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됐죠? 이게 특히나 이제 불이익 처분할 때 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고 이런 거는 이제 상대방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회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보지 못한 경우,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하게 되면 이거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당, 변형된 과징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씩 읽어줄게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 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 자, 보세요. 영업정지. 여러분, 여기 제목이 변형된 과징금이죠. 이 과징금이라는 것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했었죠. 첫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행정법규 위반을 통해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용도의 과징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변형된 과징금, 새로 나온 과징금은 어떤 거냐면, 이 영업정지, 사업정지 때문에 엄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때 돈으로 해결하는 거,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변형된 과징금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업정지의 대상이 되는데, 이게 소비자 등이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이 된 경우,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대신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형된 과징금에 해당된다는 거죠. 제2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가름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이렇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영업 전부, 일부 정지를 대신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건지 이 판단 기준을 정해서 고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방금 얘기했었잖아. 영업 정지를 대신해 가지고 과징금 부과할 수 있는데 어떤 행위에 대해서 영업 정지를 대신한 과징금을 부과할 건지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해서 고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 위임에 따라서 전자상거래법 소비자보호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는 그 과징금은 법 3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영업 정지를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정하면서, 각목의 사유로 영업 정지가 영업 정지 대상인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소비자들, 그러니까 보세요. 영업 정지가 영업 정지 대상인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소비자들 및 위반 사업자와 관련되는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와, 영업정지로 인해 영업정지 대상인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중소사업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 흐름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법률에서 영업정지를 대신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무엇인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라고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요 두 가지, 하나, 그리고 둘, 이렇게 두 가지를 규정을 한 거예요. 됐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보세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여 영업정지를 대신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회사를 분할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제재처분으로서의 실효성이 없게 된 경우, 이 경우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대신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규정하지 않았죠. 됐죠? 그래서 규정하지 않은 것까지 이렇게 함부로 유추 해석해가지고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관련 쟁점 12 보겠습니다.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당, 행정법 위반에 대한 제재 처분. 그러니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 가하는 제재 조치는 위반자의 의무 혜택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일단 보세요. 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 같은 경우는 이 고의 과실과 같은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행정법규를 위반했다라는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해가지고 부과하는 거예요. 됐죠? 네. 자, 그런데 이게 위반자의 의무 혜택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때는 이제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법상 가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산세도 일단 가산세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가산세를 이제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법률의 부지나 오해, 얘는 아닙니다. 법을 몰라가지고 세법을 위반했다? 이거는 이제 가산세 부과 면제가 되는 사유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해 함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돼. 정당한 사유. 하지만 그 정당한 사유에 법의 부지는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입니다. 자, 대상 적격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처분이 맞는지는 일반적 추상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이제 결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원칙을 얘기한 겁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육부가 국립대학교 이제 총장에게 야, 니네 이제 교수 중에 하나가 학생들 연구비 이제 떼먹었다. 그래서 교육연구 및 학생 지도 비용 환수 좀 하고, 그리고 얘 좀 잘라라, 징계 좀 해라 라고 이제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국립대학교다 보니까 이 요구를 이제 무시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이 총장이 이 교육부에 이제 요구를 이제 받아가지고 환수금 납입 안내라는 제목의 문서를 첨부해서 교육연구 및 학생 지도 비용에 관한 환수금을 납부해달라는 요청을 통지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통지가 처분이 맞냐라는 건데, 일단 표현을 보니까 안내죠. 안내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분이 아닐 수 있다라고 보는데, 자, 보세요. 처분인지 아닌지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글자에 의해서 당연히 판단하는 건 아니겠죠. 됐죠?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이로 인해서 상대방의 권리와 의미에 영향을 미치냐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 법원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건 처분에 해당된다고 봤어요. 처분에 해당된다고 봤다라는 겁니다. 왜 해당되는지는 이렇게 쭉 이유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국립대학의 이제 장애 지급 결정이나 환수 통지는 교육 연구 및 학생 지도 비용의 지급과 환수에 관한 교직원의 권리 의무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이 환급 지시를 받은 이 교수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조금 더 추상적이죠. 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봅시다. 교육 공무원인 이제 을은 특히나 교육 공무원이잖아요. 국립대학교 교수다 보니까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가 이제 복직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환수 통지하면 그에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 내볼래 이게 아니라 공무원이다 보니까 국가공무원법상 내라면 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만일에 이제 안 내면 어떻게 되냐? 환수금을 완납할 때까지 교육 연구 및 학생 지도 비용을 이제 지급받지 못한다. 연구비 지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이익이 이제 예정돼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이 국립대학교 학장이 돈 내놔라 라고 이제 이 환수 행위에 대해서 처분성 인정하지 않으면 이 교수가 위법을 다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안내에 불과하기 때문에 항고소송도 제기하지 못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됐죠? 그래서 이 상대방 교수가 항고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이제 처분으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자, 교육부 장관이 이번에 원고 적격입니다. 원고 적격. 산학협력단에다가 산학협력단을 학술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학술 사업비를 이제 지원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산학 협력단 이제 참여하는 교수가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 한마디로 삥땅 치다가 걸렸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이 산업협력단에 대해서 환수 처분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분명히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뭡니까? 산업협력단이죠. 맞죠? 자, 그런데 이 교육부 장관이라는 행정청이 산업협력단이라는 산업협력단에 대해서 했었던 이 환수 처분에 대해서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지목된 참여 교수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겁니다. 이 참여 교수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업협력단을 상대로 하는 환수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겠는가라는 겁니다. 자, 여러보세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죠? 이 법률상 이 처분 때문에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았다 하게 되면 원고 적격을 인정된다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만일에 산업협력단이 국가에다가 환수를 했다 하게 되면 산업협력단 입장에서는 이 교수한테 뭐 하겠습니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면 이제 구상권을 이제 행사하게 될 건데, 일단 이 참여 교수 입장에서는 이 환수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판결을 받아놔야지, 그래야지 구상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거 아닙니까? 이 환수 처분을 이제 멀쩡하게 이제 지켜보고 방치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구상권 행사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본인의 잘못 없다는 걸 입증하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 참교수에게도 원고 적격을 인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관련 쟁점 16번째 원고 적격 제3자의 원고 적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자, 보세요. 약국 개설 등록과 관련하여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제3호 제4호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이제 물어볼게요. 약국 개설 등록이라는 거 있잖아요. 약국 개설 등록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내가 그 어떤 지역에다가 약국 개설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옆에 약국이 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약국 개설 등록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을 인정합니까? 아니죠. 이거는 약국 개설 등록을 해가지고 이 지역에서 나 혼자 해먹다가 누려왔었던 영업상 이익은 뭐다?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약국이 쪼르르 있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됐죠? 여기 반사적 이익에 불과합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게 원래 허가를 통해서 누렸었던 영업상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지만은 법령이 기존에 허가를 받은 자의 이익을 이제 보호를 좀 하고 있다, 또는 이제 뭐 거리 제한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하는 경우는 이때는 이제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데 했었죠. 이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 보세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이 약국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약분업이란 걸 했잖아요. 의약분업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의약분업을 안 해가지고 제가 되게 어렸을 때는 그냥 병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단 받고요. 의사들은 무조건 주사를 넣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약을 줘요. 왜냐하면 의사들은 진료비로도 이제 돈을 벌지만 약을 팔아서도 돈을 벌 수 있고 주사를 놔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올 때마다 항생제 주사를 놨는 거예요. 항생제 주사 되게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아씨 무섭다 했었었는데, 의약 분업을 하고 나서 여러분 병원 가가지고 주사 맞는 일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기존에 그 주사가 그렇게까지 꼭 필요했던 건 아니지 않나.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항생제 면역, 그러니까 하도 항생제를 많이 넣다 보니까 항생제가 잘 안 듣는 그런 나라로 1등이었다더라고요. 하도 많이 넣다 보니까. 그래서 의약 분업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항생제 같은 거 잘 안 넣고 해가지고 좀 나아졌다 하더라고요. 예. 어찌됐든 의약 분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좀 지나친 그 약을 처방하는 걸 이제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의료기관과 그리고 이제 약국 사이에 이제 거리 제한이 좀 있어야 된다. 거리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약국 개설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내가 의사야. 우리 병원이 있단 말이지. 근데 마침 내가 약사인 부인이랑 결혼을 했다? 그럼 우리 병원에다가 약간 일정한 공간을 이렇게 임차를 해가지고 우리 아내에게 내가 임차해 줄 테니까 여기다가 약국 개설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방전을 받았는데
병원 안에 이제 약국이 어떤 사람이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있어. 어디 가겠어요? 거기 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경쟁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원래 병원 하나였으면 약국 몇 개씩 있지 않습니까? 아니 밖에 있는 약국들 같은 경우는 약을 못 팔지. 그렇죠? 그래서 의료기관과 이제 약국 사이에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판례가 어떤 의원의 이제 A가 의사인데 자가 이만큼의 이제 임대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다시 B한테 이 다시 임차를 해가지고 여기다 약국 개설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C와 이제 D 여기 이제 그 다른 층에 있었던 이 약국의 약사들이 법원에다가 약국 개설 등록 취소, 요 B에 대한 약국 개설 등록 취소를 구한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원고 적격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이건 분명히 약사법에서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인 경우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기존의 이 약국 개설 등록을 받은 자에 대한 이익을 보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경우는 이제 원고 적격이 있다라고 본 판례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잠깐 이제 여기까지 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쟁점 17입니다. 권리보호의 필요에 관련된 겁니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해서 발생한 위법 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라는 건데 권리보호 필요에 대한 일반적인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사안은 이제 어떤 사안이냐면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이제 신고하고 이제 납부까지 했습니다. 신고 납부까지 했는데 요거 이제 양도차익을 이제 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거 이제 환급해달라고 이제 반환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세무서장이 거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거부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청구를 했어요. 조서심판원에다가 이제 심판 청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각하 재결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각하 재결을 이제 취소를 이제 구하는 이제 소송을 이제 제기를 하고 이와 별도로 이제 이 거부 처분에 대한 이제 취소를 구하는 소송도 이제 제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이제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이 거부 처분이 이제 적법하다라는 이제 판단이죠. 근데 이 조세 심판원에다가 이제 심판 청구했었던 목적과 그리고 이 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목적도 결과적으로 이 거부 처분에 대한 이제 취소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 거부 처분이 이제 적법하다고 다른 법원에 의해서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소송은 이제 소이익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게 된다라는 그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쟁점 18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해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와 같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했다면 재심 판정을 취소하더라도 노동위원회로서는 다시 구제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 이제 해고가 되고 나서 이렇게 정년 도달된과 같은 근로관계가 이제 종료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제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사실을 이제 인지를 하고 노동위원회에다가 구제 신청을 하고 기각 결정을 받으니 중앙노동위원회에다가 재심 신청을 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 판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중앙노동위원회 이제 재심 판정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재심 판정을 이제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재심 판정이 이제 취소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이제 정년에 이제 도달한 것의 효력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복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소송 이겨봐야 이제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요 밑에 이제 해설 있잖아요. 요 이제 그 비교되는 판례가 있는데 어떤 판례냐면 해고가 되고 나서 이제 구제 신청을 하고 이제 재심 판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정년에 도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상황이 좀 다르죠. 정년 도달하고 나서 이제 소송을 이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정년 도달하고 나서 정년 도달하기 하고 나서 이렇게 소송을 이제 제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정년 도달 전에 이제 구제 신청하고 재심 판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취소 소송에서 취소 판결을 받는다 하게 되면 이렇게 재심 판정이 이제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어찌됐든 정년 도달의 효력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은 이 기간 동안 받지 못했었던 이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제 부수적 이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거는 소액 이익이 있다라고 이제 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관련 쟁점 이제 19 취소 소송의 가구제 이제 집행정지 같이 보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집행정지에는 이 효력을 이제 정지하는 것이 있고 이제 강제 집행을 이제 못하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절차의 속행을 이제 정지시키는 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근데 어떤 학생이 학교 폭력 관련된 이제 처분을 받았는데 이 처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집행정지 결정을 이제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집행정지의 이제 효력이 이제 정지가 되는데, 이 효력이 정지가 되게 되면 효력이 이제 정지가 되게 되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데는 집행정지를 제했으면 그 정지 기간 중에는 처분이 없었던 것 같은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이 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결정을 이제 내려놓고 이게 무슨 짓을 했냐면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지한 채 집행정지 중 등의 이제 문구만을 이제 부기하는 이런 것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그 학생 기록부를 보게 되면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게 되면 얘가 이제 학교 폭력과 관련된 처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제 입시와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제 효력이 정지가 됐기 때문에 효력 정지가 되게 되면 그 정지 기간은 처분이 없었던 것 같은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놓게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효력 정지 기간 중에는 행정청은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재된 학교 폭력 관련 조치사항 자체를 삭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관련 쟁점 20 보겠습니다. 그 입증 책임에 관련된 건데요. 이 처분에 관련된 이제 항고 소송에서는 이 처분이 이제 적법하다라는 것은 처분했었던 이제 처분청이 주장하니까 처분청에게 이제 입증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쟁점 21 볼게요. 취소 소송의 심리, 처분 사유의 이제 추가 변경이 이제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그런 이제 쟁점들이 한 번에 이제 정리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같은 경우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이제 범위 내에서만 이제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을 허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이 처분 사유, 기본적 사실관계에 이제 변화 없이 근거 법령만을 추가 변경하는 것, 요거는 이제 새로운 이제 처분 사유를 추가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제 허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맞죠? 근데 이 근거 법령의 변경에 의해서 처분 내용 자체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함부로 이제 추가 변경을 허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이제 내용은 이제 뭐냐면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이제 사유를 제시를 했다가 처분 사유에다가 이제 B를 이제 추가를 하려고 한다든지 A를 이제 B로 이제 바꾸려고 했어요. 문제는 A와 B의 이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된다 해가지고 법원이 이렇게 이제 기각을 해놓게 되게 되면 행정청은 나중에라도 이제 B를 이유로 다시 동일한 처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원고 입장에서는 아니 또 이제 재판 A로 인한 이제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제 판결을 받았는데 또 B를 이유로 동일한 이제 처분을 하게 되면 또 소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이제 그 원고 입장에서는 그냥 이거 이제 A와 B가 이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지만은 일단 B도 한번 따져봅시다. 뭐 괜히 이제 처분이 반복되고 또 동일한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이참에 이제 해버립시다라고 상대방이 동의를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처분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는 법원으로서는 그 처분 사유가 기존의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한지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처분청이 이제 거부 처분에 대한 항고 소송에서 당초 거부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거부 처분 사유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 처분 상대방이 아무런 이제 의견을 밝히지 않는다면 법원은 이제 성명권 행사해가지고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제한 법리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것을 주장하는지 아니면 이 변경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긴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할 건지 이참에 한 번에 끝낼 건지에 대해서 의견을 이제 물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법원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의 실체적 당부에 관한 처분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이 추가 변경된 거부 처분 사유를 심리 판단하여 이를 근거로 거부 처분이 이제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거, 요거는 이제 직권심리주의 한계를 넘어서서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항고소송으로서 무효등 확인소송은 더 이상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죠. 확인의 이익이 요구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됐죠? 근데 이 무효등 확인소송할 때 이 등자가 왜 등자가 들어가냐면 무효 확인소송이라는 것도 있고 유효 확인소송이라는 것도 있고 처분 존재 확인소송도 있고 처분 부존재 확인소송도 있고 막 종류가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등자를 붙이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무효등 확인소송에서 보충성이 이제 요구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처분 부존재 확인 소송과 같은 것도 이제 당연히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 걸로 판례가 바뀌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당사자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그 재개발 또는 이제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에 대해서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을 하게 되면 그 박탈에 대해서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이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합원의 지위가 있다라는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이라는 것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 했었죠. 자, 그런데 이게 그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 아니라 신탁업자인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탁업자가 사업 시행자가 돼버리게 되면 조합원이라는 개념이 없을 거 아닙니까? 됐죠? 자,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인 신탁업자를 상대로 마찬가지로 공법상 당사소송에서 조합원 개념에 대응하는 위탁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탁자가 있으면 신탁이라는 걸 이제 업무를 일을 믿고 맡긴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그 위탁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탁업자인 사업 시행자가 위탁자의 지위를 박탈을 하게 되면 위탁자 지위 확인 소송이라는 것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행정상 손해배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참고사항을 보게 되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장애인 편의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법률에서 장애인 편의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위임을 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 또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보세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 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는 의무를 부담하는 시설물의 당제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둘 다 이제 대통령에 위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시설물의 대상을 장애 등 편의증진법 제7조에 해당하는 대상시설 중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 증축, 개축된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이전에 대해서는 이제 규정을 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그 결과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라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시설물의 범위 또한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제7조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대통령령에 규정된 범위로 한정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구체적 사실관계는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몰라도 됩니다. 핵심이 뭔지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 본문인데요. 행정입법 부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입법하지 않은 진정행정입법 부작이 있고 하긴 했는데 위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입법을 하는 부진정행정입법 부작위가 있지 않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시행령 제3조에서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 범위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했어요. 위임을 받아서 규정을 했는데 이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서 사회 경제적 발전 정도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따라가지 못한다 하게 되면 입법을 하긴 했었는데 불충분하게 입법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부진정 행정 입법 부작위가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러한 규정은 법률이 보장하고자 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침해하거나 장애인의 접근권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한 모법의 위임 취지를 도외시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부진정 행정 입법 부작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행정청에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강제되는 대상시설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형태로 해당 행정입법을 개정할 구체적 의무가 발생한다. 구체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럼 국민은 이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 권리가 이제 또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개선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행정 입법 부작위는 이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해야 될 거 안 했으니까 위법한 행정 입법 부작위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행정청에 의한 자기 또는 부작위가 사후적으로 위법하다고 이제 판단된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의 과실, 어떤 이제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했는데 이것이 위법하다 해가지고 고의 또는 이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지 못한다. 위법과 고의 과실은 서로 이제 다른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이제 표준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직무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을 때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국가배상 책임을 성립할 수 있다. 뭐 일반론적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자료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가배상법 제3조 5항에 보게 되면 위자료 지급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생명 신체 침해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위자료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예시한 것에 이제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접근권이 침해된 경우도 이거는 이제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배제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정리가 이제 됩니다. 행정 입법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국가 배상의 경우 위자료 산정이 이제 고려해야 될 다음과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행정 입법은 별도의 집행행위가 개입되지 않은 이상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행정 입법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권리 침해는 추상적 수준에 머물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상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근데 행정입법은 다른 행정행위와 달리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전체 국민을 수범자로 하므로 특정 집단 또는 개인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하는 행정행위에 비해서 사회 구성원 개인과 안전 이익을 보호할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반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상대방의 인적 범위는 과도하게 확정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나아가 행정입법 의무의 불이행이 위법함을 선언하는 판결을 통해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가 상당 부분 회수될 수 있으면 물론 국가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사법 통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행정 입법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제 국가 배상을 이제 인정하기가 쉽지 않으니 위자료라도 이제 충분히 이제 인정을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맥락의 내용입니다. 자, 자, 이번에는 공무원의 이제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의 요건이 있습니다. 요거는 법관이 단순히 재판을 잘못했다는 이유 가지고 배상 청구의 대상은 되지 못한다. 법관이 재판을 잘못하게 되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항소, 상고와 같은 상소 제도를 활용해야 되는 거죠. 됐죠? 근데 법관이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한쪽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먹어가지고 부당한 그런 이제 재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배상의 대상이 된다라는 건데 이 쟁점은 뭐냐면 그 조영남이라는 분 아십니까? 가수인데 이분이 그 가수는 가수인데 원래 서울대 미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화투 뭐 이런 걸로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팔았는데 이게 본인이 직접 그린 것이 아니라 이 그림을 이제 대작했다라는 걸로 이제 형사사건으로 이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알고 보니까
되게 위대한 미술가들도 자기 밑에 조수를 두고 전체적인 스케치만 하고 좀 방향만 잡아주고 대신 그려주고 이런 문화가 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비싼 돈 주고 그림 사봤자 그 대가의 그림이라고 그 대가의 손길이 미친 그림이라고 단정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게 제 쟁점이 아니라 이게 이게 대부분 규칙에 따라서 요즘에도 뭐 내란 재판 이런 거 할 때 보게 되면 그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될 만한 같은 거는 재판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규칙에 근거해 가지고 이제 공개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 가수 갑의 매니저 있죠. 매니저가 이제 이렇게 노출이 됐다. 그래서 이제 초상권을 침해당했다 해서 국가배상 청구했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1심에서는 1, 2심에서는 이걸 또 배상을 인정했나 봐요. 자, 그런데 이 법원은 이제 뭐라고 판단을 했냐? 이 녹화 결과물을 게시한 담당 공무원의 직무행위는 판사가 시킨 대로 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별도 위법성을 인정하기가 이제 어렵기 때문에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의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배상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제 판단해버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여러분 삼천교육대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이제 교육대에서 있다가 정신분열증 등으로 이제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하다가 이제 자살을 해버렸다. 그래서 이제 국가배상제 청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쟁점이 뭐냐면 삼천교육대에 있을 때는 정신분열증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퇴소를 하고 나서 이제 정신분열증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치료받다가 이제 자살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우리가 데리고 있을 때는 정신 질환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장에서 싸웠었던 군인들이 트라우마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전장에서는 멀쩡하단 말이죠. 다시 이제 사회로 돌아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정신질환을 보인단 말이죠. 삼천 교육대에 있을 때 고통받을 때는 당연히 일단 당장 사는 게 제 목표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이제 뭐 힘들어지거나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정신분열증이 이제 생겼다 하게 되면 이 삼천 교육대의 가혹행위와 그리고 이제 그 정신분열증 그리고 이제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된다라는 판례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익복성이라는 것이 있죠. 이게 공무원의 이제 위법반제 직무 행위와 그리고 이제 손해 발생 사이에 이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정관계가 이제 하기 위해서는 법령이 공무원에게 이제 직무상 의무를 이제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이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목적이 오직 공익 실현뿐만 아니라 특정 개인의 이제 사익도 이제 보호하고자 하는 사익 보호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동차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이제 공무원은 이 말소 등록 당시 이해관계인에 대한 이제 권리관계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 신청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직무상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이 직무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디 공익실현뿐만 아니라 특정 개인의 이익도 이제 목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뭐라냐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 구성은 개인의 안전과 이익이니까 이제 사익이 되겠죠. 사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정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인과관계가 인정돼서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정보공개법 관련된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판례냐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있잖아요. 그래서 이 17조 제4항은 보호기간이 정해진 대통령 지정 기록물의 경우 보호기간 동안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지정 기록물 같은 경우는 뭐 30년, 50년, 뭐 15년 이런 식으로 보호기간을 이렇게 이제 정해놓습니다. 보호기간을 이제 정해놓게 되게 되면 다른 법률에 따라서 이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보통 이제 국가 안보와 국익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자료 제출 요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자신에게 좀 불리한 사안이다 싶은 것들은 전부 다
대통령 이제 지정 기록물로 이제 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본인이 재임 기간 동안 저질렀던 범죄들을 이제 수사를 하고 막 또는 손해배상에 관련된 소송하는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더라도 전부 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돼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재임 기간 동안 저질렀던 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재판을 하지 못하게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다투는 항고 소송에서 해당 정보를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하고 보호기간을 정한 행위의 적법성을 심사하기 위해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비공개 열람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대통령 기록물 제17조 제4항을 근거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헌적 법률 해석의 제 원칙에 부합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사람이 재임 기간 동안 저질렀던 뭔가 제 비위를 찾기 위해서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공공기관은 이거는 대통령 죄송합니다. 대통령 이제 지정 기록물이니까 공개를 이제 할 수 없다라고 이제 공개 거부를 해버린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이 거부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이제 제기를 했고, 그럼 이제 원고에게 물어보겠죠. 너 이제 왜 이렇게 하냐? 근데 피고도 이제 피고에도 물어보겠죠. 왜 이제 공개를 거부했냐? 대통령 지정 기록물인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원고가 이거는 대통령 지정 기록할 만한 그런 사안이 못 된다. 이거는 위법하게 지정을 이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정말로 이렇게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하고 보호기간을 이제 정한 이 행위가 위법한지 적법한지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그 기록물을 파야 될 거 아닙니까? 법원이 가져오라 했어. 그랬더니 공공기관이 이거 대통령 지정 기록물인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이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 행위와 관련돼 있는 재임 중 범죄 행위와 관련되는 사안을 숨기기 위해서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이제 지정하고 보호기간을 정했다고 정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방법이 없잖아요. 맞죠? 이 경우는 자료 제출을 이걸 이유로 이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이제 판단한 겁니다. 원래 법원은 자신들의 권한을 이제 방해하는 것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요. 아니 그 재판을 하다 보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이렇게 수집을 그 증거 같은 걸 이렇게 제출받고 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개인 정보들이 많이 있다고요. 근데 보세요.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고 이제 제공하는 것을 개인정보 처리자라 부르잖아요. 맞죠? 그럼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가 돼버리게 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보세요. 재판 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이 그 재판권에 기해서 법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행하는 공권적 통제행위로서 여러 소송 서류 등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이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여러 가지 통제를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쟁점 30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개인정보 개인정보 취급자 있잖아요. 개인정보 취급자와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이 둘은 이제 서로 다른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과 이제 공단기와 관계에 있어서 공단기는 여러분들의 이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름, 주민번호 앞자리 그리고 전화번호 이런 이제 개인정보를 수집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제 공단기는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가 맞죠? 근데 그걸 공단기라는 법인이 하진 않았을 거고 공단기 대표가 하지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 업무를 담당한 밑에 직원들이 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공단기라는 개인정보 처리자를 위해서 같이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개인정보 취급자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 했었죠. 듀오. 여러분들이 만일에 합격을 했다 하게 되면 합격 여부에 대한 정보를 공단기가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이제 듀오 입장에서는 1년에 몇만 명씩 합격자의 이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공단기가 정말로 탐스러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보이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게 안 하긴 하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공단기가 여러분의 이제 합격생들의 명단을 이제 넘겨준다 하게 되면 이거는 듀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즉 공단기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이 제공받은 자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들입니다. 됐죠? 이 개인정보 취급자 같은 경우는 이거는 공당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됐죠? 이 둘은 이제 서로 다른 개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개인정보제 처리 있잖아요. 개인정보 처리. 이 가명 처리가 개인정보제 처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 처리라는 것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고 그리고 이제 제3자에게 이제 제공하고 요거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명 처리라는 것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오히려 이제 개인정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조금씩 내용을 숨기는 거잖아요. 됐죠?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개인정보를 이제 수집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용도에 이용하고 이건 제3자에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가명 처리와 개인정보 처리는 이제 서로 다른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정 손해배상의 이제 청구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자, 개인정보보호법 39조 제2의 39조의 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개인정보의 광범위한 처리가 일반화된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법익 침해가 있을 경우에 손해에 관한 증명이 곤란하더라도 정보 주체로 하여금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일정 한도의 법정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쉽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입법 취지를 고려해보면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1항에 따라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또는 변조, 훼손됐다는 사실만 주장 증명하면 되고 손해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겁니다. 손해 발생 사실에 대해서도 입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공단기가 있잖아요. 공단기가 여러분들의 이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털렸단 말이지. 그렇죠? 그러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공단기에게 한 10만 원 정도의 이제 배상을 청구를 하게 될 건데, 그러면 공단기가 물어보겠지. 야, 이거 털려가지고 너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데, 예, 그럼 사실은 어디서 어떤 놈이 어떻게 내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됐다라는 사실만 이제 주장하면 그게 증명되게 되면 나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손해가 재발생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려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가 아니다. 그래서 정보 주체의 입장에서는 위자료 배상 청구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것 때문에 이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걸 주장 증명함으로써 이게 이제 반증함으로써 배상 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